자, 녹화 시작합니다. 자, 오늘 76번서부터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9회 이제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76번입니다. 민법상 임대차라고 주어지고 있고요. 임대인과 그리고 임차인의 의무 설명입니다. 틀린 거. 자, 1번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을 할 때 당연히 원상회복해야 되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너무 당연한 거라서 맞는 말. 자, 2번입니다. 수인이 공동으로 임차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임대차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인. 그러니까 임차인이 여러 명이라는 거죠. 수인. 임차인이 여러 명이다. 자, 그러면 이제 차임을 지급할 때 한 사람이 다 지급하면 안 되겠죠. 여러 사람이 함께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빌려 쓰는 사람들이 서로 다 연대를 해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3번 일시사용 임대차입니다. 자, 임대인이 안전 배려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상적인 임대차,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그냥 통상적인 임대차에서는 임대인 쪽에서 안전을 보장해 줘야 되냐, 안전 배려해 줄 의무가 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없죠. 뭐 가령 임차인이 뭐 건물을 빌렸다, 뭐 땅을 빌렸다라고 했을 때 임차인이 귀중품이 많아서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제 세콤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까지 임대인이 보장을 해줘야 되냐는 겁니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이제 임차인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지 임대인한테 야 네가 세콤 설치 좀 해줘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통상 임대차에서는요. 자, 그런데 통상 임대차 말고 일시사용 임대차예요. 일시사용 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요 선다에서 주어지고 있는 숙박계약입니다. 숙박계약. 자, 숙박계약 같은 경우는 뭐 1박 2일이나 뭐 2박 3일이나 뭐 우리가 짧게 이제 묵고 떠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숙박계약 같은 경우는 즉 그러니까 일시사용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이 투숙객들이 안전하게 묵고 갈 수 있도록 할 그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일시사용 임대차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르다는 겁니다. 통상 임대차하고 일시사용 임대차하고 요게 좀 다르다. 어쨌든 이제 요건 이제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자, 4번입니다. 임차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빌려서 잘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됩니다. 그죠? 주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건 우리민법 634조 6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조문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공부에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번입니다. 임대인이 목적물 임차인에게 인도시켰습니다. 자,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부담을 합니다. 5번 정답이죠. 자, 그러니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유지, 수선 관리 의무, 임대인은 수선의 의무가 있습니다. 수선 의무. 이 수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거죠. 임대인에게 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수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고장 났어요. 그러면은 임대인이 고쳐 주시라는 거예요.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으니까 반대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차인은 요 필요비라고 하는 거를 필요비. 임차인은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전세였다? 전세 같은 경우는 수선 의무가 전세권자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필요비 청구 못하죠. 근데 임대차에서는 수선 의무가 임대인, 그러니까 주인, 이 주인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임차인이 필요비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그 유지 수선 의무가 임대인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이 5번은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번이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7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77번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갑 소유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일단 문제를 봤을 때 무권 대리인이라고 딱 주어졌기 때문에 무권 대리구나 라고 하고 푸시면 되죠. 표현 대리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지금. 자, 1번입니다. 갑이 을의 대리 행위를 추인하려면은 동의가 필요한가? 동의 전혀 필요 없죠. 무권 대리 행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동적 무효죠. 무권 대리는 유동적 무효에 해당하고, 이 유동적 무효에 대하여 무권 대리 행위를 한 그 당사자에 해당하는 본인 쪽에서는 추인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추인을 할 때 상대방이 동의를 해줘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입니다. 병이 정에게 토지를 전매했고 등기했습니다. 그럼 이때 이 정에 대해서 추인을 할 수 있냐? 자, 병이 등기를 받은 다음에 지금 정한테 넘긴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이걸 그림으로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갑이 본인이고 을이 무권 대리 행위를 한 거고요. 자, 대리인도 아니면서 글씨 왜 이렇죠? 다시 쓰겠습니다. 자, 을이 무권 대리 행위를 한 것이고, 그렇다면 을은 이제 무권 대리인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을이 서류를 갖다가 뭐 조작을 해가지고 병에게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지금 등기를 넘겨준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당연히 본인 갑이 여기서 이제 추인권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추인권. 근데 갑의 추인 상대방이 제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갑의 추인 상대방은 누구나 아무나죠. 그러니까 을한테 추인할 수 있고 병한테도 추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 지금 2번 선다처럼 병이 만약에 목적물을 정에게 넘긴 상태다. 그럼 정 같은 경우는 이제 승계인이거든요. 이런 승계인 상대로 해 가지고도 여전히 추인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번 선다도 맞는 말 되겠죠. 자, 2번이 맞는 선다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 정답입니다. 좋아요. 자, 3번 갑이 추인을 거절했습니다. 자, 갑이 추인을 거절했다. 추인 거절. 그러면 갑 쪽에서 추인 거절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무효인 걸로 확정이 될 겁니다. 자, 을이 제한 능력자입니다. 병이 을에 대해서 이행 청구할 수 있냐? 상대방 쪽에서야 무권 대리 행위를 했던 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행 청구나 이행하라고 청구. 자, 혹은 뭡니까?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 쪽에서 이렇게 이행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을 해서 행사를 하는 거는, 자, 요거를 선택해서 행사를 하는 거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일단 첫 번째 요건으로서 이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는 이 상대방이 선이고, 그리고 무과실이어야 되죠. 선이 무과실의 상대방이 이행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무권 대리 행위를 했던 자는 제한 능력자면 안 되는 거죠. 얘가 이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현재 요 3번 선다를 보게 되면은 을이 제한 능력자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 행위를 했던 자가 이미 제한 능력자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 병 쪽에서 을 상대로 이런 이행 청구를 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은 틀린 겁니다. 자, 4번입니다. 갑이 추인 거절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럼 일단 갑 쪽에서 나는 추인을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의사 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요때는 이제 이로써 바로 무효인 걸로 확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무효가 확정됐는데 상대방 병 쪽에서 추인할 건지 말 건지 최고를 하라는 거는 이제 앞뒤가 안 맞죠. 본인이 아무런 선택을 하고 있지 않을 때 그때 상대방 쪽에서 추인할 겁니까 말 겁니까? 이거를 최고할 수 있는 건데, 이미 본인 쪽에서 추인 거절의 의사 표시를 이미 밝혔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대방 최고는 할 수 없겠다라는 겁니다. 자, 5번입니다. 병은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습니다. 을이 무권 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지금 악이다라는 겁니다. 자, 문장 끝에 가보시면은 철회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대방의 철회권 같은 경우는 선의의 상대방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안 경우에는 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정답 2번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78번 가보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는 당연히 건물 임차인이 행사 가능하고요.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건물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그 설치했던 부속물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설치를 한 것이거나 아니면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일 때, 그때 이제 부속물들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번 선단 당연히 맞습니다. 매수 청구를 하려면은 임대차가 끝이 나야 됩니다. 당연하죠. 자, 2번입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입니다. 이 경우는 숙박 계약이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권 허용되지 않죠. 자, 3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 그래서 당사자가 특약을 해가지고 배제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에 위반 약정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하게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선다 같은 경우는 적법 전대차를 통해서 목적물을 사용하고 있는 전차인입니다. 자, 그럼 적법한 전차인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당연히 행사를 할 수가 있겠지요. 자, 5번입니다.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특수 목적. 자, 임차인에 뭔가 설치를 했는데 그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이라든지 특수한 목적 아니면은 임차인이 어떤 영업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했던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할 때는요, 여러분들 유익비 임차인 쪽에서 유익비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 경우는 뭡니까? 부속물에 대하여 이 경우에 매수 청구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한다면은 요런 청구를 할 수가 이제 없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5번이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다음 이제 79번 문제 가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겁니다. 자, 먼저 1번 선다 같은 경우는 경과실 파손이죠. 이거 거절 사유가 아니죠. 거절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1번이 바로 정답이에요. 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을 때 만약에 임차인이 중과실로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했다면 거절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 경우는 뭡니까? 지금 경과실로 나오지 않습니까? 경과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거절할 수가 없다. 거절 사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1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 일부를 갖다가 전대했다. 무단 전대차 말하는 거죠. 거절 사유 맞습니다. 자, 3번은 상가니까 3기에 달하도록 차입을 연체했다. 거절 사유입니다. 자, 4번입니다. 임차한 건물 일부가 멸실돼가지고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 거절 사유. 자, 그리고 이제 5번 선다 같은 경우입니다. 목적물 대부분을 철거 혹은 재건축을 위해서 임대인 쪽에서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도 거절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1번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다음 이제 8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입니다. 등기 신청이네요. 등기 신청. 등기를 신청할 때는 쌍방 대리해도 되죠. 왜냐하면 그건 이제 법무사께서 하시는 거니까. 원칙적으로는 쌍방 대리 그리고 자기 계약 허용되지가 않습니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 있었거나 아니면은 다툼 없는 채무 이행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다툼 없는 채무 이행 중에서 이 법무사께서 하시는 쌍방 대리가 있습니다. 1번 선다 맞습니다. 자, 2번은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대리 행위를 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의사 능력이 없는 의사 무능력자가 뭔가 법률 행위를 했다. 그럼 그거는 자기 법률 행위를 직접 했든지 아니면 대리인으로서 했든지 필요 없이 의사 무능력자가 뭔가를 하게 되면 그거는 무효인 걸로 그렇게 다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리 행위도 무효가 맞는 겁니다. 자, 3번 수권행위 철회입니다. 이거는 공통된 소멸 원인은 아니에요. 수권행위가 철회되는 거는 임의 대리에만 국한된 소멸 사유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임의 대리하고 법정 대리하고 공통 소멸 사유가 있죠. 공통 소멸 사유는 4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본인의 사망, 그리고 대리인의 사망, 그리고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그리고 대리인의 파산, 요 네 가지가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 소멸 사유죠. 자, 반면에 이제 임의대리에만 국한된 소멸 사유 같은 경우는 숙권했던 거를 철회했다거나 아니면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임의대리 특유의 소멸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숙권행위 철회가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 소멸 원인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복대리인 같은 경우는 본인 혹은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맞죠? 기본적으로 복대리인이 갖고 있는 권한하고 대리인이 갖고 있는 권한은 당사자가 특별히 다르게 정하지 않은 이상은 그 내용 자체가 똑같다. 범위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5번입니다. 행위능력자였던 대리인이 금치산 선고를 받았다. 자, 지금은 용어가 바뀌었는데요. 지금은 요게 이제 피성년,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인이 됐다라는 거죠. 피성년 후견인.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대리권 소멸 사유 중 사사성 파 중에서 성 아닙니까? 성.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인이 되었다.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되었다.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하죠. 자, 그리고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당연히 복대리권도 덩달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9회까지 기출문제 정리를 해 보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 20회 기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